이야기 작가 소재원. 첫 번째 이야기 순정. 봄은 언제 왔는지도 모를 만큼 빠르게 시간의 공간을 지나쳐갔다. 이제 긴팔보다 반팔이 한결 사람들의 눈에 자연스러웠다. 유소영 역시 여느 사람들처럼 가벼운 차림이었다.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는 모습도 소록도에서는 그다지 눈에 띄는 일이 아니었다. 관광을 목적으로 소록도를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그녀도 제법 잘 섞여 있어 보였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녹음기와 낡은 파란색 수첩이 들려있다는 점과 30대 중반의 또래 여행객들과는 상반되게 화사한 옷이 아닌 칙칙한, 때가 잘 타지 않는 카키색 면티를 걸친 편안한 차림이었다는 점뿐이었다. 사람들이 여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소록도는 아직 봄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길가의 만발한 철쭉과 개나리는 봄을 부여잡고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움을 뽐내려 하고 있었다. 관광객들은 내년에 다시 만나야 하는 꽃들을 웃음과 함께 보내주려 했다. 담내로 꽃은 여러 커플이나 가족들의 주위에 섞여 한 장의 기억으로 조용한 헤어짐을 선물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꽃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무심한 듯 자신을 태운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하얀색 병원 건물을 가리키며 손목에 찬 시계를 내려다봤다. 늦지는 않았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 신호음은 짧았다. 누군지 잘 알고 있다는 듯 굵은 남성의 목소리가 응, 도착했어? 라는 말을 전했다. 그녀는 거의. 라고 말끝을 흐렸다. 남자는 차가 좀 막혔어. 나도 이제 도착했어. 모시고 갈 거야. 하고 급하게 말을 내뱉었다. 병원에서 간단하게 인터뷰하고 올라갈게. 시간 너무 잡아먹지 마. 자기도 간단하게 인터뷰하고 바로 출발해. 그래, 알겠어. 저녁에 보자. 통화는 짧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무신경하게 내려놓은 후 수첩에 미리 적어놓은 질문들을 세밀히 체크했다. 차가 병원 앞에 다다를 때까지 수첩은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기자님, 다 왔어요. 차가 멈춰서고 운전을 해준 사람이 조용히 말을 꺼내고 나서야 수첩은 그녀에게서 해방됐다. 건물은 세월을 가득 안고 있었다. 답답하게 보이는 다닥다닥 붙은 창문들과 건물 입구의 구닥다리 디자인은 살짝 거부감이 들었다. 스산해 보이는 병원이었다. 그와는 반대로 신식으로 지어진 바로 옆 동의 건물은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외벽엔 화사한 벽화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래된 건물과 신식 건물은 2층에서 복도로 이어져 있었다. 구병동과 신병동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문득 일제강점기 한센병 환자들을 다룬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었다. 소록도를 중심으로 환자들은 매일같이 학대받으며 노동에 시달리고 고통을 겪어야 했던 소설 속 내용과 오래된 병원의 분위기는 비슷하게 다가왔다. 그녀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병원의 어두운 분위기와는 다르게 꽃향기가 그녀의 코를 자극했다. 병원 건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천연각색의 꽃들이 사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병원이 바다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한눈에 소록도의 전경을 눈에 담을 수 있었다. 세상에. 라는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왔다. 아까 병원 건물만 보고 느꼈던 이질적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병원 앞의 풍경은 온화로웠다. 평화로웠다. 순수하고 차분했다. 바닷물이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뒤로 물러난 자리에는 갯벌이 바다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커멓게 보여야 할 갯벌은 햇살의 도움으로 따뜻한 색을 입고 있었다. 저만치 물러나 있는 바다 위에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바지가 둥둥 떠 있었다. 빨간 등대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혼자는 외롭다 느꼈는지 정 많은 누군가가 하얀색 등대를 친구로 마주보게 만들어주었다. 바다도 인자한 햇살 덕분에 본래의 색을 버리고 과감한 화려함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경관에 매료된 시선을 거두고 병원 건물을 돌아봤다. 방금 전과는 다르게 오래된 건물이 제법 부드럽게 느껴졌다. 이질감보다는 역사의 한 흔적이라는 긍정이 자연의 조화 덕분에 생겨나고 있었다. 이제는 간사하게도 오래된 구시대에 그저 그런 건물이 고된 시간을 견뎌낸 역사로 잘 살아남았다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병원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햇살이 차단되어서인지 살짝 서늘한 시원함이 느껴졌다. 종합병원에 비해 조금 작은 접수실이 눈에 들어왔다. 안내 데스크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가 접수실로 향했다. 후덕한 인상의 중년의 간호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가 수첩을 꺼내 몇 장 뒤로 넘기고는 말했다. 512호 서수철 할아버지 모시러 왔어요. 그녀의 말을 미리 짐작했는지 간호사는 친절하게 일어나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며 앞장서 계단을 올라갔다. 간호사는 말없이 뒤따르는 그녀에게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서씨 할아버지 어제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설레시겠죠? 설레실 거예요. 그렇죠? 후덕한 몸매의 중년의 간호사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실실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쓴 미소를 지으며 네. 라고 대답한 뒤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의 수다는 512호 입원실에 다다를 때까지 쉬지 않았다. 서씨 할아버지 소원 푸네 풀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안 그래요? 서씨 할아버지 방송에도 나오는 거죠? 몇 번에서 나와요? 그녀의 귀가 자꾸 거슬렸다. 인터뷰 질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차없이 빼앗긴 그녀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간호사는 눈치도 없이 질문을 쏟아냈다. 그녀는 기분과는 다르게 그러게요. 여기가 전남이죠? 그럼 13번 채널에서 나올 거예요. 라는 말로 질문들에 충실히 답했다. 그토록 오기 싫었던 곳이다. 사회부 기자, 경력 10년에 주목받지도 못할 기사를 쓰기 위해 이곳까지 내려왔다.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었다. 남편은 그녀의 3년 아래 후배 기자였다. 법대를 나와 수년의 고시원 생활을 정리하고 입사를 했다. 같은 사회부에 있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화제가 되는 기사들을 최초 고발하는 베테랑으로 중심에 서 있었다. 다른 신문사 기자들은 그녀의 기사를 퍼다 나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기자로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녀와는 다르게 남편은 직업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 사회적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전문성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항상 한 발 늦은 기사를 써 내려갔다. 역설적으로 그녀와 남편이 친밀해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녀가 속보를 내면 후발 주자로 기사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들을 보강해 내보내주는 역할은 확실했으니까. 매번 이어지는 서로의 도움은 점점 더 큰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연애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글을 쓰면서 대화도 잦아졌고 하나의 주제로 느끼는 공감은 서로를 가깝게 만들기 충분했다. 결국 결혼을 해서도 그들은 실과 바늘 같은 관계를 쭉 이어오게 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골은 깊어갔다. 부딪히는 일들이 잦아졌다. 자신의 기사를 가지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남편의 펜대에 불만이 쌓일 때가 많았다. 객관성과 중립의 의무를 남편에게 기대하기란 어려웠다. 보수적 측면이 강한 법을 공부한 그는 시대적 사고와 자유의지의 표현, 사회 통념보다는 문자화되어 있는 학문들에 충실했다.
그녀가 불만을 표시하고 기자의 정의를 설명할 때면 남편의 목소리는 커지기만 했다. 급하게 서두른 출발의 비참한 결론이었을까? 그들은 결혼 3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 마주치고 싶지 않아 최근에 그녀는 다른 부서로 발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편집장은 이번 기사를 마지막으로 발령을 약속했다. 편집장의 의도를 그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이슈보다는 은은한 미담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기사를 원하고 있었다. 그에 걸맞은 기자들이 필요했다. 부부 기자가 각자의 시선으로 본 미담은 충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가능성이 있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수락하고 이곳 소록도까지 내려왔다. 발령을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서로의 의자가 될 수 없는 남편과의 이별을 위해서. 한기준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위안부역 사관이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시골길을 거침없이 달렸다. 안전운전을 하려는 운전자에게 늦었다는 말을 수십 번도 더하고 초조하게 두 손을 매만지며 도착한 곳이었다. 위안부역 사관을 알리는 할머니들의 동상이 보이자 기사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내뱉고 급하게 차에서 내렸다. 아마 유소영이 있었더라면 이런 게으름은 피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에게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던 날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다. 한 구조 현장 사건을 다룬 기사였다. 그녀는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더 많은 소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써내려간 기사였다. 후속 기사를 내보내는 그는 반박적인 기사를 써내려갔다. 구조 지침과 법률적인 충돌 부분들을 냉철하게 적어갔다. 데스크에 서는 기사를 순식간에 퍼뜨렸다. 사람들은 첩보도와는 다른 전문적인 내용들에 그녀의 기사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의 기사를 본 그녀는 분노했다. 그에게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아직까지도 후배 기자를 대하는 듯한 말투로 훈계하며 가르치려 했다. 그가 참다 못해 소리쳤다. 내가 쓰고 싶어서 썼는 줄 알아? 당신 기사 때문에 신문사 전체에 난리가 났었다고. 정부 관계자들부터 해서 청와대 온라인 대변인이 편집장님에게 직접 선동하는 기사는 자제해달라는 문자까지 보냈어. 당신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중립? 당신이나 중립을 지키고 이야기해. 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그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말이라면 고분고분 들어주던 그의 존재가 변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억지로 입술을 깨물고 참아내는 모습이 그의 눈동자에 담겼다.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던 것일까? 아마 편집장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뒤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편집장은 그에게 볼멘 소리를 냈다. 유소영 큰일 냈어. 데스크 허락도 없이 감히 기사를 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자네가 처리해. 부부잖아. 부부잖아. 라는 말에 그는 강한 무게를 느꼈다. 그는 서둘러 같은 내용의 다른 기사를 써야 했다. 어떻게 해서든 사건을 무마해야 했다. 곧 있을 총선에 대비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구조의 늑장 대응이 치명타가 될 수 있었다. 재빨리. 채 5분도 안 되는 시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기사는 오랜 시간 포털에 자리 잡지 않았다. 기사를 퍼다 나르던 다른 기자들도 오히려 그의 기사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쾌감이었다. 관심받지 못했던 그였다. 타인의 이슈 기사를 정리만 하는 기자였다. 아무도 그의 유식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렇기에 한 번도 기자라는 직업에 흥미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저 매달 나오는 월급과 취재비로 소주 한 잔 공으로 먹는 일에 만족할 뿐이었다. 그녀의 징계를 막기 위해 써내려갔던 기사가 그에게 야릇한 만족을 주고 있었다.
한참 우월감으로 가득해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 아직도 자신을 초보기자로 바라보는 그녀에게 반항의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내지른 소리에 순식간에 후회가 밀려들었지만 사과의 마른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휙 뒤돌아서 그에게서 황급히 멀어졌다. 자리로 돌아온 그에게 편집장은 만족한 듯 어깨를 주물러줬다. 잘했어. 앞으로도 이렇게만 해봐. 아주 좋아. 그녀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서운한 감정은 금세 사라졌다. 편집장의 칭찬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뒤로 그는 그녀와 자주 부딪혔다. 그녀의 기사를 뒷받침하는 기사보다 반박하는 기사들을 수시로 사람들에게 선보였다.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기사들이 종종 눈에 띄기 시작했다. 댓글도 많아졌다. 그의 블로그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관심이었다. 하루에 한 통도 오지 않던 메일이 수십 통이 되고 제보받는 사건들도 늘었다. 그도 이제 포털 메인에 자리 잡는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었다. 간호사가 512호의 문을 열었다. 유소영의 눈에 더운 날씨에도 기냥복과 장갑, 중절모를 깊게 눌러쓴 서수철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려는데 간호사가 먼저 부산을 떨었다. 할아버지, 오늘 멋지시네. 나들이 간다고 쫙 빼입었네. 저기 아가씨 따라가면 돼요. 아, 참. 먼저 인터뷰한다고 그랬나? 그녀가 멋쩍은 미소를 보이며 네. 라고 대답했다. 간호사는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여긴 답답하니까 할아버지랑 좀 나가서 걸으면서 이야기해요. 서시 할아버지 정정해서 잘 걸어 다녀요. 어차피 사진도 찍어야 할 거 아니야? 소록도 사진도 필요하고 일제강점기 현장 사진도 있어야 할 테고. 간호사가 자주 겪는 일이라는 듯 아는 척을 했다. 그녀가 서수철의 눈치를 살폈다. 간호사는 아픔이 많은 그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을 관찰하려 했지만 깊게 눌러쓴 모자와 마스크가 얼굴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안색을 읽은 간호사가 말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에게는 이제 아픔 따위는 없어요. 내가 이곳에서 15년째인데 할아버지 나이가 되면 말이요. 버려야 할 건 하나도 남지 않아. 간직해야 할 것만 남게 되지. 그게 바로 나이라는 거야. 남겨지는 모든 것들이 소중할 시간. 그래서일 거예요. 할아버지가 용기를 낸 것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간직해야 했던 것들 해서 꼭 정리해야 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는 간호사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사뭇 진지해 보였다. 수다쟁이 가벼운 중년의 여자가 아닌 후덕하고 인자해 보이는 얼굴이 비로소 그녀에게 느껴졌다. 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그녀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먼저 고개를 숙여 반갑습니다. 라고 작은 소리를 냈다. 그녀도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간호사가 무거운 분위기를 깼다. 할아버지 얼른 나들이 갔다가 오쇼. 병실 청소 좀 하게. 간호사가 그와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문 밖으로 나오자 병실 문은 굳게 닫혔다. 어색함이 싫은 그녀가 냉큼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30분만 인터뷰할게요. 괜찮으시죠? 녹음기도 가져왔는데 녹음도 허락 가능하세요? 그럽시다. 좀 걸어가면서 이야기나 하다가 갑시다. 네, 좀 긴장되네, 그려. 서수철이 앞장서 걸었다. 계단을 내려오며 그녀가 녹음기를 켰다. 밖으로 나가는 그의 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워 보였다. 병원 현관을 빠져나와 따뜻한 햇살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야 그녀의 눈이 그의 손으로 향했다. 할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거 편지 뭉치예요. 네, 편지요. 네, 그 사람 만나면 주려 하는데 줘도 돼요? 할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먼저, 편지에 대한 물음은 형식적인 친밀감 형성을 위한 말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편지의 관심보다는 수첩 속의 질문들이 가득했다. 수첩을 펼치고 질의를 하려는데 그가 말을 막았다. 내 나이 올해 92이여. 소록도는 1916년 겨울에 지어졌고 자해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어. 소록도는 어린 사슴이라는 뜻이요. 내가 들어왔을 때가 1941년이었지. 19살 때 들어왔어. 그녀가 수첩을 보다 말고 질문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를 의아하게 바라봤다. 마스크에 가려 여전히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더운지 그의 목에서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그를 감춰주는 장비들은 해방되지 않았다. 다만 본능적으로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다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다. 내 여기 살면서 기자들 좀 봤소. 대부분이 그걸 물어보더구랴. 근데 이런 건 다 알고 있지 않소? 대충 넘어가고 묻고 싶은 것들을 좀 물어보구랴. 우리 갈 길이 멀지 않소. 그녀의 손이 빨라졌다. 앞장의 질문들은 모두 삭제됐다. 서수철은 느릿느릿 병원을 내려와 걷고 있었다. 화사한 2차선 도로의 내리막 꽃길을 벗어나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 시골길을 걸었다. 소록도 입구에서 병원으로 오는 길처럼 잘 짜여진 정돈된 조경이 조성된 길이 아니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었다.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 도로였다. 꽃들은 저마다 자유를 만끽하며 듬성듬성 피어올라 있었다. 그야말로 위선이 없는 사람의 손이 만들어낸 억지스러움이 아닌 완벽한 자연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 걸음을 놓친 탓에 서둘러 그를 따라갔다. 질문을 하려는데 그가 걸음을 멈췄다. 사진 박으시오. 여기가 내가 살았던 곳이요. 서수철의 말에 그녀가 시선을 돌렸다. 여기요? 그렇소. 여기. 뒷짐을 지고 서 있는 서수철이 멍하니 한 곳을 응시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단층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창문에는 철 창살이 녹이 슬어 흉측하게 밖의 자유를 차단하고 있었다. 붉은 핏빛의 벽돌로 지어진 높은 담장은 억압이란 표현도 사치스러웠다. 세상과의 완벽한 차단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들어가 보. 서수철이 앞장섰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고 있었다. 사진으로 미리 사전 정보를 가지고 왔기에 괜찮다 여겼다. 실상을 봐도 덤덤할 거라 자신했다. 그를 따라 들어가며 그녀는 보기 좋게 스스로에게 배신당한 기분을 느꼈다. 두려움을 넘어선 짜증이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오래된 병원 건물과는 다르게 화사한 햇살도 어여쁜 꽃들도 이곳 흉측한 건물을 어우르지 못하고 있었다.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제는 쓰지 않는 우물이 눈에 들어왔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는 H자로 되어 있었다. 담장 안의 건물은 견고했다. 건물 어느 곳에도 빠져나갈 틈은 보이지 않았다. 중간에 큰 문을 빼고는 어떤 출입구도 보이지 않았다. 이곳이 감금실이요. 잘 알 거요. 미리 공부했을 테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살았소. 치료한다고 하면서 밥을 안 줄 때도 있었고, 감옥도 아닌데 철창들은 우리를 감시했어. 매일 힘든 일은 다 하면서 배를 골아야 했단 말이오. 이곳이 관광하기 참 좋아 보이요? 아니, 절대 아니요. 서수철은 강하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우리의 피와 살이 만들어낸 곳이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보고 즐거워했던 꽃들이 우리의 눈물이고 고통이요. 한 맺힌 그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그녀는 살며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숙연하게 주위를 둘러봤다. 5개의 방이 보였다.
5평 정도 되어 보이는 똑같은 모습의 방이었다. 그곳에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었다. 밖은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데 방 안은 한기가 돌고 있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도 잠을 설쳐야 겨울을 겨우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이었다. 1935년 일제가 조선나 예방령을 제정했고 그들이 정한 규칙을 어긴 환자들 수백 명이 이곳에서 생활을 했다 들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화장실은 겨우 몇 개뿐이었다. 강제로 끌려와 노예처럼 이곳 우두머리를 위해 소록도를 아름답게 만들고 자신들은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던 흔적들이 잔인하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여긴 어떻게 끌려오신 거예요? 내 18살 때였소. 일본 놈들이 온 동네 그릇들을 다 빼앗아가서 총알을 만들었었어. 그때 내 아비가 새 그릇을 내놓지 않았었지. 사람 죽이는 총알 만드는데 내줄 수 없다고 말이오. 그래서 순사에게 끌려가서 호되게 매질을 당했소. 나는 징병을 당했고. 그땐 한센병에 걸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서수철이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답했다. 암만 내 정상인이었고,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었소.